여자가 군복 흉내 내냐? 객차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박재호 전 해군 대령이라는 사내는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게 객실을 울렸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정은영, 공군 소장.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순히 한 승객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신분증이 무겁게 느껴졌다. 승무원 호출 등이 깜빡이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어린아이의 눈망울마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 사내가 그녀 앞에서 이렇게까지 저기를 드러내는 걸까? 그리고 이 대치는 단순한 좌석 시비로 끝날 수 있을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역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영은 자동 발권기 앞에서 예약 번호를 입력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부산행 KTX는 6시 정각 출발. 플랫폼 안내 방송이 역사 전체를 울리는 가운데 은영은 군용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주변은 출근 인파로 북적였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배낭을 맨 대학생들,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방색 가방을 맨 은영의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플랫폼에 도착한 은영은 벤치에 잠시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의 자료가 담긴 투명 파일, 노트북, 그리고 빨간색 실리콘 케이스에 담긴 암호화 USB.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일정표를 펼쳤죠. 부산 10시 30분 제조사 회의라는 글씨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해역사건 제조사위원회. 17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은영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어요. 멀찍이서 검은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한 남성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분 오늘 탄다. 5호차. 목소리는 낮았고 얼굴은 기둥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은영은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고 승객들이 우르르 탑승하기 시작했죠. 은영이 5호차에 올라타자 한 노령의 여성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어요.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해주는데.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캐리어를 선반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어깨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3년 전 훈련 중 입은 부상의 흔적이었죠. 자리를 찾아 앉은 은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담긴 케이스였어요.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아직 어둑한 서울의 풍경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 확인하겠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스캐너로 은영의 모바일 티켓을 확인했어요. 부산까지시군요. 회의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은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승무원은 밝게 웃으며 다음 승객에게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확인한 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05년 해역사건 유가족, 오늘 제조사위 참관 예정이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회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좌석 위 선반을 올려다보니 누군가의 검은 캐리어가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살짝 삐져나온 모습이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일어나 그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감사합니다.
옆자리 대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도현이라는 이름표가 배낭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졸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통로 건너편에 앉은 할머니가 주워 건네주었죠. 조심해야지, 젊은이. 죄송합니다, 할머님. 할머니는 은영을 보며 말했어요. 군인들은 늘 고맙지. 우리나라 지켜주니까. 은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할머니는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은퇴한 간호장교 특유의 단정함이 묻어났죠. 두 좌석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기지에서 빼돌린 사진이 있다는데 오늘 공개되면 곤란해진다. 은영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지만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소음에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온 문자였죠. 오늘 회의 자료 유출 절대주의. 언론 접촉 금지. 은영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늘만큼은 과거를 끝낸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17년 전 그날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앞좌석 등받이 포켓에 꽂힌 항공사 잡지가 보였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명령 체계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려 있었죠. 필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은영은 자신이 6개월 전에 쓴 그림을 알아보았습니다. 열차는 이제 완전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저마다의 일상에 빠져들었죠. 누군가는 도시락을 펼쳤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켰으며 누군가는 잠에 빠졌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객실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은영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도시를 벗어난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햇살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대전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은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9시 이전에 부산에 도착할 것 같았죠. 회의 시작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통로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은영의 좌석 번호를 확인하는 듯 멈춰 섰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거친 인상에 붉은 기가 도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박재호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남성은 잠시 은영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뒤쪽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은영은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도연이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군가 오늘 부산행 KTX의 군 고위층 탔다는데? 라는 댓글을 달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영상을 이어봤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편물을 하며 간간히 은영을 흘끔 쳐다봤어요. 무언가 말을 걸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공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간호장교였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은영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선배님이셨군요. 언제 근무하셨어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요. 긴 세월이었죠. 두 사람은 짧게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군이라는 공통 분모가 그들을 연결해 주었어요. 열차가 대전역을 출발할 무렵 은영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조사위원회 최민수로부터였죠. 새로운 증거 확보. 오늘 회의에서 공개 예정. 준비 부탁.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은영은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남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어요. 은영은 가방 속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리기 시작하자 객실 안은 미세한 진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영은 노트북을 펼쳐 회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2005년 해역 사건의 시간대별 기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통로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남성 박재호가 은영의 좌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났죠. 아침부터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여기 내 자리인데? 박재호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은영은 차분하게 노트북을 덮고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는 5호차 13번입니다. 은영은 좌석 위 전자 표시판을 가리켰어요. 선명하게 리저브드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하지만 박재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 표 아냐? 요즘 군복 코스프레 하는 사람 많다며? 그 말에 은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자 녹화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빨간색 녹화 표시가 떴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견디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래요? 좌석 확인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박재호는 정희에게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참견 마세요. 내가 확인하는 중이니까. 객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몇몇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승무원 호출 버튼이 눌렸고 천장의 호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오기 전 열차가 짧은 터널에 진입했어요. 갑작스러운 조명 변화와 함께 굉음이 객실을 가득 채웠죠.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선반 위에 불안정했던 캐리어가 흔들리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캐리어를 붙잡았어요. 군에서 훈련받은 민첩한 동작이었죠. 캐리어가 떨어졌다면 통로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다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재호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비켜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나도 군대 있었어. 현역된 장교들 내 앞에 줄줄이 섰다고. 박재호가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묻어났어요. 은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낮춰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승객입니다. 서로 존중해야죠. 군대가 장난이냐? 계급도 모르는 것이 감히. 박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객실 전체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수십 개의 실시간 댓글이 달리고 있었죠. 뭐야 이 아저씨, 진상 실시간, 여군 불쌍해 같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승무원이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 여자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박재호가 은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 간 좌석 분쟁은 표를 확인한 후 조정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예매 내역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은영은 휴대폰을 꺼내 예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5호차 13번 좌석이 분명했죠. 박재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종이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난주 날짜의 표였습니다.
이건 날짜가. 박재호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도 신분증이나 있어? 진짜 군인인지 확인해 봐야겠네. 그 순간 은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죠. 정희 할머니가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은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을 빼내 박재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박재호가 신분증을 받아들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어요. 대한민국 공군 소장. 계급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장이래요. 진짜 높은 사람이었네. 승무원의 태도도 즉시 바뀌었어요. 존칭을 사용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불편을 드려서.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재호는 여전히 버티려 했어요. 가짜 아냐? 요즘 위조도 많다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재호. 이 사람 2010년에 음주사고로 징계받고 불명예 전역한 전 해군 대령이네요. 기사에 사진도 있어요. 순간 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재호에게 쏠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보기 민망합니다. 그녀의 나이에서 나오는 권위가 상황을 압도했죠. 박재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선반 위의 캐리어가 또 미끄러지려 했어요. 은영이 일어나 다른 승객을 보호하려 했지만 박재호가 통로를 막고 있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옆 승객이 위험하게 캐리어를 붙잡아야 했죠. 은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복은 계급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킵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이 과거의 군 경력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박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낮게 내뱉었어요. 부산 가서 보자. 그는 뒤돌아서서 자기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승무원이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방해하실 경우 규정에 따라 다음 역에서 하차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호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은영을 향한 저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촬영을 멈추고 은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영상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미 실시간으로 나갔어요. 서울 부산 KTX 5호차 논란이라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관심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정희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은영을 바라봤어요.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침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은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있을 회의를 생각하니 이런 사소한 다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죠.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남성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녹음하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객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은영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박재호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부산 가서 보자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늘 회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을 차분히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건의 파장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설 것이었습니다. 박재호가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객실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은영의 신분이 공개된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공군 소장 실물 대박, 진상 아저씨 신원 찾았다. 불명의 저녁이라니 같은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영상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은영은 노트북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주목이었어요. 오늘 부산 회의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소동에 휘말리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죠.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의 서류를 더듬었습니다. 2005년 사건 자료들이 손끝에 닿았어요. 열차가 천안 아산역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박재호가 돌아온 것이었죠. 이번엔 더욱 공격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신분증 있긴 하냐고?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죠.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사무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함께였어요. 손님 계속 이러시면 정말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신분 확인하는 게 잘못이야? 박재호는 버텼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영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신분증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군 소장 정은영입니다. 순간 객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신분증의 금색 테두리와 태극 마크가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죠. 도연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곧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재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죠.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아냐? 요즘 위조도 많다는데. 박재호가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재호 전 해군 대령. 2010년 7월 15일 음주운전 사고. 같은 해 9월 부하 폭행. 11월 불명예 저녁. 기사에 다 나와 있네요. 화면에는 당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박재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의 추락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박재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기를 반복했어요. 얼굴은 붉었다가 창백해지기를 되풀이했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추락 사이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보기 민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년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군 병원에서 수십 년을 봉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었죠. 박재호는 그녀를 노려봤지만 정희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반 위의 캐리어가 또다시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열차가 커브를 도는 중이었죠. 은영이 재빨리 일어나려 했지만 통로를 막고 선 박재호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가 떨어지기 직전 다른 승객이 간신히 붙잡았어요. 어린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죠.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승객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박재호는 여전히 통로를 막고 있었어요. 은영이 일어서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키는 박재호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훨씬 크게 보였어요. 군복은 계급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군인이었습니다. 명예를 아셨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러서세요. 박재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의 입이 여러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마치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부산 가서 보자.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지만 이미 힘을 잃은 으름장이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사무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박재호 씨 승객 안전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시면 다음 역에서 강제 하차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에도 인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호는 대답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대령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두의 경멸을 받는 진상 승객이 되어버렸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은영에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영상이 이미 많이 퍼졌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서울 부산 KTX 5호차 논란이라고요. 은영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죄송해요. 제가 촬영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죠. 없었다면 더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오랜 세월 군에 있었지만 소장님처럼 품위 있게 대처하는 분은 드물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도 사실은 화가 많이 났어요. 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열차는 대전역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지만 객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승객들은 간간히 은영을 힐끔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죠. 은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정 소장 무슨 일이야? 인터넷이 난리던데.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지장은 없겠지? 물론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회의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17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소동에 휘말리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고 있었죠. 공군 소장 품격, 진상 승객 제압, 군인의 품위 같은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부산에서의 일도 잘 될 겁니다. 은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자료를 보니 2005년 사건 관련인 것 같던데요. 저도 그때 군에 있었거든요.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음을 서로 알고 있었죠. 멀리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남성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지만 절대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관찰자처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열차가 속도를 높이며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어둠이 잠시 객실을 덮었다가 다시 밝은 햇살이 쏟아졌어요.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큰 대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재호의 마지막 말, 부산 가서 보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하지만 은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고 그것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9시 15분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몇몇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죠. KTX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지역 언론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원하지 않는 주목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기자들이 다가왔죠. 정은영 소장님, 오늘 아침 KTX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2005년 해역 사건 재조사 위원회 참석하시는 건가요? 은영은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뒤에서 도연과 정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공적인 자리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지만 역 보안 요원들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은영은 대합실을 빠져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국방부 조사위원인 최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 소장, 큰일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봉인된 서류철을 건네며 말했어요. 은영이 봉인을 뜯자 안에는 2005년 해역 사건의 레이더 로그 복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내렸어요. 이건 침투 세력이 이미 이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민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함정 브리지의 음성 기록 일부가 복원된 것이었죠. 은영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그날의 혼란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상급 명령 대기 중. 아니, 독단 결정. 공격 개시. 음성을 듣는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쓸었습니다. 17년 전 그날 그녀가 입은 부상의 흉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몸이 기억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포위 유도 작전이 무시된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당시 소령이었던 그녀는 무력 충돌을 피하고 포위를 통한 무력화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부 일부의 반발로 그 제안은 묻혔죠. 차가 회의장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법조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박재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아침의 추태가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영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턱 근육이 경직됐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회의장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영이 걸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KTX에서 그 사람 아니야? 소장이라던데. 박재호랑 무슨 일이 있었다며? 은영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남성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료 삭제 계획은 보류해. 상황이 복잡해졌어. 은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군가 오늘 회의에서 공개될 자료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 증인석과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었죠. 민수가 은영에게 속삭였어요. 박재호 측에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래요. 대리인도 데려왔다고 합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공개될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확실했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은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아침에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힘내세요.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도연으로부터였죠.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이 대부분 소장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은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의장이 입장하면서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스크린에 2005년 해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건 발생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죠. 김현우 일병의 이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박재호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해역사건 재조사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어요. 은영은 서류를 펼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밝혀질 진실은 많은 것을 바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재호가 있었죠. 민수가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원된 레이더 로그를 보시면 침투 세력은 교전 15분 전부터 이미 후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선제 공격을 감행했죠. 스크린에 시간대별 이동 경로가 표시됐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박재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 함정 브리지의 음성 기록입니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상급 명령 무시하고 공격 개시한다. 그것은 젊은 시절 박재호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죠. 은영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제안했던 포위 작전이 무시되고 무모한 공격이 시작됐던 그날. 그 결과로 8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됐죠. 박재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들의 진위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조작됐을 가능성도. 하지만 그의 말은 민수의 반박에 막혔어요. 국방부 기술팀과 민간 전문가 3명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재호의 독단적 결정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17년 만에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죠. 은영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시 저는 소령으로서 포위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죠. 만약 그때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죠. 8명의 젊은이들이 살아있었을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박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늘의 증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은영은 자리에 앉으며 어깨를 쓸었습니다.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닌 다짐으로 느껴졌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오전 11시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아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긴급히 자리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해역 사건의 핵심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상황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표였죠. 각각은 아군과 적군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그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해군 전술일지 보안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측 무전 감청 번역본이죠.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동안 기밀로 분류되어 있던 자료였습니다. 은영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가 17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번역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준비 완료. 교전 의사 없음. 대기 중.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침투 세력이 이미 후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측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죠.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인 퇴역 제독이 발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면 충돌이 아닌 포위와 차단이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정은영 소령의 제안이 옳았던 거죠. 그 말에 은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생명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김현우 일병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22살의 앳된 얼굴이었죠. 그의 군 복무 기록과 그날의 임무가 상세히 표시됐습니다. 김현우 일병은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전방 관측소에 배치되어 있었죠. 만약 교전이 없었다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하려 해도 젊은 생명의 희생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포성, 비명, 그리고 피 냄새. 그녀의 왼쪽 어깨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죠.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쓸어내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재호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죠. 당시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판단할 시간이. 통신 두절은 거짓입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합동 분석 결과입니다. 당시 통신 장비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상급 명령도 명확히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 독단으로. 그는 박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재호 당시 대위가 독단으로 명령을 변경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죠. 박재호의 손이 증인석 테이블을 꽉 잡았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체계의 개선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상급 명령이 확실히 이행되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가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죠. 아마 유족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박재호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가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밖에서 대기하며 속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오늘 회의의 내용이 곧 전국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당시 브리지 CCTV 화면입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박재호 대위가 상급 명령서를 받고도 찢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젊은 시절의 박재호가 서류를 찢어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 아들을 죽인 게 당신이야. 한 노인이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다른 유족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의장이 다시 정숙을 요구했지만 감정의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박재호가 느릿느릿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50살의 중년 남자가 모두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그때도, 오늘 아침 KTX에서도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 뿐이었어요. 은영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어요. 오히려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의 무게가 너무 컸던 한 사람의 비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도연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KTX 진상 남성, 2005년 사건 책임자였다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죠.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였죠. 은영이 다시 발언했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호조차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감사인지 후회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장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오후에는 더 중요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계 개선 방안, 유족 지원 대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문제까지. 은영은 회의실을 나가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죠. 복도에서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해시태그 제육장 위기 고조 핀치 포인트 II.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복도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유족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박재호는 증인석에 다시 앉았지만 오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나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통신 두절, 안개로 인한 시야 차단, 그리고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박재호 대위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일부 합리성이 섞여 있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혼란 속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방청석 일부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은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실이 다시 왜곡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죠. 바로 그때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의장이 급히 일어났죠. 모두 침착하게 대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도 서류를 챙겨 복도로 나왔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박재호가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남자였어요. 아침부터 계속 나타났던 그 사람이었죠. 계획비로 가자. 그 영상만 사라지면 박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있던 도연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녹음했죠. CCTV 원본을 없애면 증거가 약해질 거야. 이미 복사본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원본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면 돼. 은영이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경보가 멈췄습니다. 오작동이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박재호와 그 남자는 재빨리 흩어졌죠. 도연이 은영에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방금 녹음했어요. 증거 인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수를 찾았어요. 최 위원, 긴급 상황입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건물 전체에 비상이 걸렸죠. 회의가 재개되자 민수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 누군가 서버실에 침입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원본 자료는 무사합니다. 박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보조 증거를 공개했어요. 브리지 CCTV의 다른 각도 영상이었죠.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박재호가 상급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는 장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15시 30분 상급 명령 수신, 15시 32분 명령서 파기, 15시 35분 독단 공격 명령.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재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날 몰아간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려 제지했죠. 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후자를 선택해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오도 인정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고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어요. 그 점은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은영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까지 인정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KTX 영상 관련 기사가 속보로 떴어요. 좌석 12 남성, 불명예 저녁 전 대령 동일 인물 확인이라는 제목이었죠.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박재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패배감으로 가득했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네이비 블레이저의 남자가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죠.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재, 박재호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모 방산업체 임원이었어요. 그는 박재호를 도와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었죠. 민수가 도연에게 녹음 파일을 받아 재생했습니다. 계획비, 영상 삭제, 원본 제거 같은 단어들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증거 인멸 시도가 명백했죠.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강민재 씨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조사할 것입니다. 박재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28살의 젊은 대위였던 그는 공을 세우고 싶었고 영웅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욕심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은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세요.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박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살의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의 유족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17년 만에 들은 사과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진실이 곧 전국에 알려질 것이었어요. 2005년 해역 사건의 진상, 그리고 책임자의 시인.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민수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계 개선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교전 규칙 개정, 현장 지휘 검증 시스템, 기록, 보존 강화, 유가족 소통 창구 마련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은영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녀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소장님, 제가 촬영한 영상이 이런 결과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애도의 날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72살의 김명숙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녀를 주목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녀가 김현우 일병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명숙 여사님, 발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어요. 박재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이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현우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사건 이틀 전에 쓴 거예요. 그녀가 편지를 펼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소대에는 성급한 분이 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래요. 다들 그분이 공을 세우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급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본분이니까요. 박재호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명숙이 편지를 내려놓고 박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현우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 했죠. 22살 젊은이가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재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난 영웅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박재호의 고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어요. 허세도 변명도 없는 솔직한 고백이었죠. 상급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공을 세우면 진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어리석은 욕심이 8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1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터져 나온 것이었죠. 그때 도연이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건네며 속삭였어요. 강민재가 박재호한테 보낸 문자들이에요. 계획 B라는 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확인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에는 증거 파기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서버 해킹, 원본 파일 삭제, 심지어 증인 매수 계획까지 있었죠.
민수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강민재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지만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건물 전체에 긴급 보안 점검이 시작됐죠. 은영이 일어나 박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그의 앞에 서서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책임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박재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처음으로 맑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오늘 아침 KTX에서 정 소장님을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미리 계획한 일이었어요. 강민재가 시킨 거였죠. 죄송합니다. 그의 고백에 은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죠.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명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고백을 듣고 결심했어요.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증오는 제 아들을 돌려주지 못하니까요.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어요. 다른 유족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명숙의 용서는 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른 부모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당신이 앞장서서 군 체계 개선에 힘써주세요. 박재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전 규칙의 전면 개정. 둘째, 현장 지휘 검증 시스템 도입. 셋째, 모든 작전 기록의 실시간 보존. 넷째, 유가족 소통 창구 상설화.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죠. 민수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강민재와 공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모든 원본 자료는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관련자들은 사법 처리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진실은 지켜졌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박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공개 사과문을 낭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호는 증인석에 서서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아니, 그는 종이를 접고 즉석에서 말하기 시작했죠. 2005년 7월 23일 제 잘못된 판단으로 8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현우 일병, 이준호 상병, 박민재 일병. 그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각각의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가족의 슬픔이 담겨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영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군대를 위해서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슬픔과 희망이 섞인 박수였죠. 명숙이 은영에게 다가왔어요. 정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여성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군인과 어머니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역사적인 화해의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 그리고 희망의 시작이었죠. 3개월 후 국방부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2005년 해역사건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은영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죠.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옆에는 은영과 민수 그리고 개선한 실무팀이 서 있었습니다. 박재호도 맨 끝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죠.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언론 브리핑이 끝난 후 은영은 복도에서 박재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죠. 정 소장님, 유가족 지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지원과 상담 도우미로요. 잘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죠. 박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사일지가 들려 있었어요. 매일 성실히 기록한 흔적이 보였죠. 6개월이 지난 2026년 1월, 김현우 기금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군 순직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과 상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영과 명숙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죠. 이 기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녀 옆에서 민수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해 목표는 50가정 지원이었죠. 도연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를 앞둔 그는 많이 성숙해 보였어요. 그가 은영에게 다가왔죠. 소장님, 그날 KTX 영상 때문에 죄송했던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도연은 대학에서 미디어 윤리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사람을 바꿀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그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정희 할머니는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 자원봉사를 재개했습니다. 간호장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심리 케어팀에 합류했어요. 젊은 병사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베푸는 게 받는 것보다 기쁘더라고요. 정희의 말에 은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계급의 무게보다 봉사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인 2026년 7월 추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재단의 첫 해 실적이 발표됐어요. 73가정의 장학금이 지급됐고 2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35건의 법률 지원이 완료됐죠. 숫자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기념 강연을 했어요. 명령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섭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집니다. 그녀의 말은 이제 군 교육교재에 실렸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배워야 할 가치관이 됐죠. 박재호는 전국군 학교를 순회하며 강연했어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미화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대가와 교훈만을 전했어요. 영웅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8명을 죽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한생도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시작이었다. 명숙은 추모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이었죠. 그녀의 입에서 조용한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야, 이제 엄마도 놓아줄게. 내가 원했던 정의로운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우연히도 1년 전과 같은 KTX를 타게 된 은영.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열차에는 도연도 타고 있었어요. 이제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늠름했죠.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연 병장, 멋지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1년 전과 같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그때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그 승무원이었어요. 어머, 소장님, 그날 이후로 뵙고 싶었어요. 덕분에 우리 승무원들도 안전교육을 더 강화했답니다. 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실감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임이 되니까 책임감이 무겁더라고요. 후임들이 저를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니 정 소장님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요. 신뢰받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잘 해낼 거예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플랫폼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새벽과 같은 멘트였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은영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현장 지휘 검증위원회가 첫 성과를 냈다는 보고서도 있었죠. 한 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재를 포함한 증거인멸 시도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죠. 그들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매년 7월 23일 명숙과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함께 묵념하는 사이가 됐죠.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모범을 보였어요. 그가 쓴 편지가 부대 게시판에 걸렸죠. 우리가 입은 군복의 무게를 압니다. 그것은 계급이 아닌 책임의 무게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훈을 이어받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지혜가 되고 있었죠.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군복을 빛내는 건 계급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1년 전 그녀가 박재호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하는 다짐이 됐죠. 열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은영이 플랫폼에 내리자 저녁 햇살이 그녀를 감쌌어요. 긴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제도는 개선됐고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으며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2005년의 비극은 2026년의 교훈이 됐어요. 희생자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깨에 오래된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라는 표식이었으니까요. 멀리서 부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죠. 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임무가 있었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영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열 라디오였습니다.